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이 왜 공산당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트남 독립 열망은 단순한 민족주의 감정이나 정치적 이상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요. 오랜 기간 식민 지배 속에서 누적된 경제적 수탈, 정치적 억압, 그리고 결정적으로 집단적 생존 위기가 걸린 경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인들에게 독립은 인간답게 살 수 없겠다라는 현실적 체험에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베트남의 기나긴 식민지 생활,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독립의 의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먼저 베트남의 역사를 살펴볼게요.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중국의 지배를 약 1000년간 받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레 왕조라고 해가지고 1500년대 정도부터 베트남 독립 역사가 좀 시작이 됐고요. 그 전까지는 약간 중국에 속해 있는 역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독립운동도 하고 독립을 하기도 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 후반부터 서양 제국주의가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죠. 베트남도 이 흐름을 피하지는 못했고요. 베트남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이 등장하면서 그 프랑스에서 자연스럽게 일본 제국주의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까지 보였어요. 베트남이 스스로 선택한 적은 없지만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지배자가 바뀌는 그런 장소가 되었고요. 이 경험은 외세는 언제든 바뀌지만 고통은 항상 베트남의 몫이다 라는 인식이 남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9세기 후반 베트남이 라오스, 캄보디아와 함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표면적으로는 문명의 전파를 내세웠고요. 비교적 온건하게 식민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문명을 전파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수탈이 대부분이었어요. 식민지 관료들은 본국 프랑스에서 파견된 인물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이들의 통치는 매우 가혹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쌀과 고무 등 농산물 생산기지, 요 수탈로 주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 토지는 소수 지주와 식민 권력에 집중되면서 대다수 농민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구조로 내몰렸어요. 특히 프랑스는 독립운동 세력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1930년에 통킹과 안남 북부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이제 경제적 수탈 때문에 학살 사건이 벌어졌고, 이런 것들로 인해 이제 봉기가 이루어진 건데 이걸 진압하면서 수많은 베트남인이 희생이 되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 내부에서는 단순한 봉기가 실패했다 이런 게 아니라 베트남 사회는 평화적 독립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독립운동은 주도권을 점차 조직력과 이념을 갖춘 공산주의 세력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 중심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호찌민이 있었습니다. 호찌민 아저씨는 프랑스와 소련 등지에서 활동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반식민 투쟁을 결합한 인물이에요. 베트남 독립운동을 단순한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조직적인 혁명운동으로 끌어올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호찌민 아저씨가 처음부터 공산주의를 이제 지지하고 따르는 인물은 또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평화적인 독립도 하려고 이제 국제회의도 참가해서 베트남의 입장을 좀 대변하고 발언을 하고 이런 노력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이제 먹혀들지 않았죠. 사실 우리나라도 조선이 대한제국이 되고 이제 일본의 식민지화 되었을 때 뭐 국제 회의도 많이 파견해서 뭐 만국평화회의 이런 거 있었죠. 파견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주장하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죠. 그 국제 정세는 힘이 있는 강대국 위주로 이루어졌고 약소국의 말을 듣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원인이라고 정확히 말하기는 그렇지만 뭐 미국 이란 전쟁도 보면 결국에는 이제 힘이 강한 강자의 논리대로 약간 운영이 되잖아요. 나머지 국가들은 뭐 무기를 한다거나 혹은 뭐 소극적인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힘 있는 사람이 장땡이죠. 어딜 가도.
이렇게 프랑스 식민지 시대가 흘러가다가 약 80년이 넘게 흘렀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으로 이 식민지 지배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누구한테 당했죠? 독일, 히틀러 씨한테 호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비시 프랑스라는 게 세워졌고 그 여파로 해외에 있는 식민지에 신경을 쓸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체제 자체는 이제 프랑스에서 파견된 감독관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뭐 수탈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득을 취하는 거는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실권을 차지하는 이중 식민 지배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지배자가 하나 더 늘어난 게 아니에요. 일본은 프랑스를 완전히 몰아내진 않고요. 그 위에 살짝 얹어타는 요런 버스 타는 느낌으로 갔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프랑스가 계속 통치를 하는데 실제로는 일본이 지배하는 구조였고요. 착취가 약간 2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행정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본은 자원만 계속 가져갔습니다. 그 사이에 베트남 사회는 점점 붕괴가 되었고요. 전쟁이 계속되니까 일본군은 전쟁 수행을 위해서 베트남 전역에서 쌀을 대규모로 수탈을 했고 농지를 식량 생산이 아닌 전쟁 물자용 작물 재배지로 강제 전환시켰습니다. 그 결과 식량 생산 기반이 급격히 무너졌고요. 1944년, 45년에는 홍수와 가뭄까지 겹치면서 북부 지역이 극심한 식량 부족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 정부가 군량미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이를 민간에 배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북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식량 공급을 차단했어요. 또한 철도와 도로를 군사용으로만 제한하면서 남부의 쌀이 북부로 이동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오히려 방해를 한 거죠. 그 결과 1944년 10월부터 1945년 5월까지 8개월 동안 그 당시 인구 2천만 중에 200만 명, 10%가 집단적으로 굶어 죽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베트남의 기록적인 아사자, 대기근 사태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위적 재난에 가깝고요. 대기근이 아일랜드에도 있었고 우크라이나에도 있었는데 세계에서 3대 대기근에 뽑힐 만큼 비극적인 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를 겪으신 어르신들 얘기로는 인육 이런 것도 섭취를 많이 했고 군마의 배설물에서 나온 곡식을 찾아 먹었다는 증언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억들이 베트남 사회에 깊게 각인되었고 전에 전달했겠죠. 집단적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베트남의 유명 역사학자인 반 타오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겪었던 대기근은 일본과 프랑스가 범인이고 주된 책임은 일본에게 있다. 그 정도로 그 당시 일본, 프랑스에 대한 반감이 심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연속된 영향으로 베트남의 민족주의 세력이랑 공산주의 세력이 서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베트남 독립동맹이라는 베트민이 결성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이념적으로는 그리고 초기에는 미군이랑 굉장히 친했어요.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본을 대상으로 무장 독립운동까지 펼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베트남이랑 미국 사이가 괜찮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당시에도 그 수장이 호치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동자 계급도 합쳐졌었는데요. 베트남에 돈특탕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연세대 같이 큰 사립대학인데요. 이분도 이제 이런 독립운동을 노동 쪽에서 하시던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내부에 있는 큰 규모의 집단들이 모두 합쳐져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거죠. 근데 한국이랑 차이는 이념적으로 이렇게 대립을 해서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서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졌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 이제 패전 직전에는 바오다이라고 예전에 베트남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베트남 제국을 만들고 독립을 지지하는 것처럼 행동은 했는데 정치적 쇼였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일본이 패망하고 이때 호치민 아저씨가 빠르게 권력을 장악해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1945년 9월 2일 날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베트남이 독립국임을 선포했음에도 실제로는 전쟁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1954년에 디엠비엠프 전투라고 해서 프랑스랑 다시 한번 싸우게 됩니다. 이때 이제 프랑스를 대파했죠. 베트남이 하고 거의 완전한 독립국이 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약 80년간 굉장히 많은 외세를 거치고 수탈과
약탈을 당했기 때문에 베트남 내부의 힘이 굉장히 약해진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당시 뭐 러시아나 중국의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공산주의 이념이다 보니까 미국의 염려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이제 베트남 전쟁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베트남의 독립투쟁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편에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국군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